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0.85% 상승을, 코스닥은 2.18%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침에 보여줬던 그 코스피 폭발적인 모습을 다시 오후장에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저희는 시장을 냉철하게 또 진단해 보겠습니다. 긴급 진단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세 가지 상황실 알아보겠고요. 첫 번째, 제약 바이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입니다. 백신 가격 올린다라는 이 뉴스 때문에 오늘 주가 상승을 보여주는데요. 그게 당장 SK바이오사이언스 이야기가 아니라 화이자 이야기더라고요. 네. 백신 가격 인상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네, 지금까지 화이자가 백신 공급했던 게 코로나19죠. $30. 4배 올린답니다. 4배나요? 네. 왜 그럴까요? 왜 이제 그만큼 많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정부의 어떤 지원금이나 이런 관계된 부분들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내년에는 미국 정부와 계약했던 부분들이 이제 종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체적으로 우리 그동안 이만큼 개발했고 그냥 이 정도가 단가가 맞겠다 싶어서 이제 가격을 올린다고 얘기를 하죠. 그만큼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코로나19 환자가 예전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가격을 인상시켜서 이제 그 정도 좀 수익성을 맞춰가겠다는 입장도 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은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환자 수 지금 현재 코로나19 일일 환자 수 혹시 기억하십니까? 저희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그래도 아직 3만 명대 정도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이 정도 수치라고 하게 되면 우리도 어떤 가격을 올려서 뭐 나올 수 있는 변화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적지는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어떤 전략을 가져갈지는 아직은 좀 확인해야겠다는 입장인데 그중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다 보니까 최근에 나오는 현상은 뭐 비슷하게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들도 약간 개별적인 이슈는 있겠지만 주가가 한번 반응을 했던 모습들을 봤을 때 지금 어떤 쇼커버링이 좀 유입되면서 주가가 좀 오늘 당일 중에 급등했다가 지금 또 다시 내려오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올리는데 그러면 기업 입장으로 보게 되면은 또 Q도 같이 살아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즉 가격만 올린다고 해서 Q가 살아나지 못하게 되면 그렇죠. 그것은 반쪽이죠. 그래서 Q가 살아나는 거는 코로나 환자 수가 다시 급증을 해서 이런 변화가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 유행은 아니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과 관련된 쪽에서는 여전히 의문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격을 올린다고 해도 그만큼 많이 맞아야 되는데 백신을 맞는 접종하는 사람의 숫자가 확 줄어들게 되면은 이게 큰 수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근데 이 화이자의 소식 때문에 오늘 같이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사실 제가 실적을 좀 봤더니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셀트리온의 경우는 이게 매출의 기준인 것 같아요. 2조의 눈앞에 도달하고 있는데 네. SK바이오사이언스는 반토막이 났다고 합니다. 너무 그 코로나 백신에 치중했던 게 아닐까. 스칼코비온, SK바이오사이언스에겐 지금 득입니까? 실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제 팬데믹을 끝나는 쪽으로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네. 득일까요, 실일까요? 애매한데 실이지도 않이. 네, 뭐 답을 못 내리시겠죠. 아직도 네. 재유행이 되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근데 지금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실적의 변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앞서 말씀하셨던 바이오주의 가장 큰 핵심은 그때는 좀 고생했었겠죠, 상대적으로.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어떤 다른 약이나 제약 쪽, 바이오시밀러 이쪽은 좀 도외시됐었는데 오히려 그동안에 수혜를 많이 받은 쪽이 이쪽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좀 반대로 가는 현상이겠죠. 그때는 실적들이 약간 정체됐다가 다시 여전히 우상향으로 가는구나. 그 사이에도 역시 삼바 같은 경우는 공장 계속 짓기 시작하고 외형을 성장으로 가고 있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는 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반대로 SK바이오사이언스는 그때가 고점의 실적이었고 지금 그렇다고 뭐 적절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때 한참 뭐 독감 백신 개발한다고 하고 또 가장 성과를 많이 내다가 지금은 그쪽은 또 약간 보류하고 있고 이쪽으로 돌아갔던 만큼 또 회사가 바뀌어야 되겠죠. 라인에 빠른 변화가 나와서 이제 이쪽도 하겠지만 다른 쪽의 파이프라인 쪽도 계속 강화시키겠다라고 해서 그게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아마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입장으로는 바이오주가 또 최근에 약간 또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는 또 오늘부터 이어지는 바이오 유럽, 네, 유럽을 사라가 아니고요, 바이오, 네. 네, 바이오, 그 바이오 유럽 쪽에서 나오고 있는 모멘텀들과 함께 나오는 변화를 좀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이제 그래도 실적 확보되는, 그래서 특히 약가를 또 인플레이션 시대다 보니까 충분히 같이 올려서 그 성과를 낼 수 있는 업체 쪽으로 좀 더 눈길이 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아직까지는 지난 코로나19 때 수혜를 받았던 업체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이제 감익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를 주가에 대해서는 비싸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카이코비언이 백신의 경우에도 공을 많이 들였었는데 향후 투자 모멘텀, 우리가 주식 투자자의 입장으로서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산다면 뭘 보고 사야 되는 건지, 살 만한 가치가 있는지 투자 의견에 대해서 정리해 드려 볼까요? 네, 솔직히 우리나라에도 신규 토종 백신 있다라고 하는 자부감, 이거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그 다음에 그러면 코로나19 다음에 뭐라고 했을 때는 아직 뭐 대답을 할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뭔가를 보여줄 시간과 또 바이오 쪽은 자금과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럼 그때 돈 벌었다, 그거 가지고 또 새로운 거 보여다오라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신규로 접근하는 전략은 별로 권해드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주가가 지난 고점대 그 부분하고 연결되게 되면 약 한 88,000원대 정도가 어떤 마디를 만들었던 83,000원대 정도가 저항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고요. 네. 그런 쪽에서는 도달한다라고 하게 되면 좀 빠져나오는데 초점을 맞춰보셔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그래도 밑에로는 한 68,000원대 정도까지는 좀 지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시면서 지금은 올라오면 좀 정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시는 전략들이 더 안전하겠다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기술적인 반등이다. 신규 매수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백신 다음에 무언가를 좀 찾아볼까 했을 때 아직은 모멘텀이 보이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요. 두 번째 상황실 만나보시죠.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일본도 열렸는데 주가는 왜 그럴까? 일본의 하늘길이 활짝 열리면서 롯데 관광개발의 실적 개선에도 좀 힘이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왜 부진할까? 저희가 오늘 이 종목 고른 이유가요. 네. 사실 거의 대다수의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올랐거든요. 네. 하락하는 게 뭐가 있을까 보다 보니까 롯데 관광개발이 이 시장에서 좀 소폭 내리네 하고 골랐는데 지금은 8%의 급락까지 보이고 있어요. 오늘 뭐 롯데 관광개발만의 악재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왜 이렇게 주가가 부진한 걸까요? 네, 일본 가셔야죠. 가고 싶죠. 네, 가서 뭐 생방송 이원 생중계 못 하시겠고요. 예, 여기 그렇죠. 지키셔야죠. 네. 예, 근데 일단 지금 그 사이에 보니까 주변에서도 한두 명씩 일본 갔다 왔다, 뭐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고, 거기다 이제 또 갈 계획이다라고 하는 상황들인데, 그러니까 일본에 무비자 입국하고 나서 폭발했죠. 항공권부터 뭐 패키지 여행 처음이다 보니까 다 아는데 그래도 안전한데 한번 돌아다니겠다 싶어서 패키지 여행 폭증하고 있습니다. 뭐 티몬이나 인터파크 쪽에서도 나오는 데이터 보게 되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왜 못 갈까요? 이게 지금 핵심이겠죠.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폭발합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일본 갔더니 참 좋더라, 예전에 감성 살아나고 계속 가야지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요. 이게 문제겠죠. 소비 심리가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자산이 위축되다 보니까 또 가고 싶긴 한데 지금은 가서 돈 쓸 때가 아니다. 지금 어떤 부동산, 특히 아파트 대출 내는데 이게 이자가 얼마가 올랐는데 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 영속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지속성에 대한 문제가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가장 핵심적인 게 이거 같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이제 그동안 다 지었고 뭐 그다음에 카지노까지도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기대감은 높지만 그 사이에 돈이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난 2분기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420%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또 지금 같은 이런 회사채 시장이 꽁꽁 얼어붙었는데 자금을 또 운영 자금이나 또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어려운 게 나올 게 아니냐. 특히 게다가 롯데입니다. 또 요즘 롯데그룹에 대해서 롯데케미칼, 롯데건설 이 여러 가지 관계 때문에 약간 좀 우려감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약간 좀 문제 있는 거 아닐까라는 약간 부담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롯데관광개발의 매도가 집중되는 게 네.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전부 다는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 날은 항공주가 또 강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될 거 아니야라고 하는 부담감들, 우려감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단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하는 것보다 관광객들 잘 왔고 거기다가 앞으로 변화는 괜찮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실적으로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돈 벌어서 네. 부채 갚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실적 부은 때까지는 좀 아직은 좀 그렇게 크게 기대가 되는 게 좀 없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 롯데관광개발뿐 아니라 많은 리오프닝 대표주들이 길을 못 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을 땐 그랬잖아요. 코로나 위기 때 많이 빠졌던 리오프닝 관련주 진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결 선언이 되면은 이들은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할 것이다. 기본 그래도 그 전까지 돌아오겠지라고 했는데 요즘 이런 소비 심리라던가 여행 행보를 보면은 완전히 코로나를 잊어버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그 시대를 잊어야 된다. 그걸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신 분들도 계시던데요. 리오프닝주, 이제는 우리가 기준을 코로나 이전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걸까요? 그냥 새로운 걸로 만들어야 될까요, 기준을? 제가 보기에는 네, 기준이 따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로. 네, 왜냐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돌아다니면서 본다고 좀 많이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네, 네, 그리고 많이 돌아다니시죠. 예, 네. 근데 특히 방송사 앞에 보면은 또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또 마을이 하나가 있죠. 네. 한옥마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는 거는 외국인들이 특히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중국인이 아니라 백인 서양인데. 서구권 쪽 네.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아마 본격적으로 이 변화가 들어오는 것은 내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그 사이에 K 컨텐츠에 대한 위상들도 많이 높아졌고 진짜 가보고 싶은 나라 중에 손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됐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런 또 지금이 겨울로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비수기죠. 근데 그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한국의 환율이 저렇게 워낙 약세가 되다 보니까 와서 보기 좋은 환경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눈에 띄지 않을까. 근데 거기서 하나 변수는 이제 또 중국인들까지 리오프닝 정책이 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까지 본 결과는 내년에는 영어 잘해야겠다. 네, 서구권에서 오시는 분들 많아서 그럼 이게 지금 아웃바운드보다 인바운드를 좀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변화 요인들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흐름들이 과연 어떤 종목일까라고 봤었을 때 인바운드 쪽에 들어오는 이제 변화를 보고 면세점들이 좀 활성화될까라고 하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두드러지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나올 수 있는 소비주에 대한 흐름들은 내년은 좀 지켜보자. 근데 지금은 아직 여행 비수기이기 때문에 좀 부채 비율 높은 회사들이나 이런 쪽은 아직까지 재정 부담들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좀 관리하자 이런 입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리오프닝 관련주 그 안에서 롯데관광개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언제쯤 진가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보여줘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좀 롯데관광개발의 그 전에 그 리포트를 봤을 때 많은 증권가에서 사실 뭐 최선호까지는 아니지만 차선호주로 롯데관광개발 이야기하는 걸 많이 봤었거든요. 네. 주가가 지금 거의 2020년 그 코로나가 딱 터졌을 때 그 수준 부근까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투자 의견 주시죠. 네, 그때 한참 또 긍정적 스트롱 바이도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주가는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결론적으로는 지금 상황에 맞게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만큼 부채 비율 높은 회사에 대한 시장의 부담감들이 뚜렷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그게 확인돼야 그 다음에 어떤 순차적인 변화가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아직은 성숙이나 실적이나 흐름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아마 공은 내년 쪽으로 바라보면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은 실망 매물들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일단 직전 저점대를 깨지나 안 깨지나를 봤었는데 이탈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오늘 9,500원대 안착 못하게 되면 좀 불안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마 일단 또 다음 흐름으로 보게 되면 9,000원대 정도까지 지지할 수 있는지 여부들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저항은 지금 뚜렷하게 나오고 있는 게 11,000원대입니다. 이 정도 부분에서는 저항이 있다는 거 염두를 해주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신규 매수는 확인하고 대응하자라는 쪽에서 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청자분들이 오늘 유독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무슨 일 있나요? 라고 질문 올려주셨는데 오늘 카지노주의 약세는 또 홍콩 증시의 불안 때문에 또 마카오 카지노 주가 급락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롯데 관광개발은 일본 VIP뿐 아니라 롯데 그 중국 쪽에서도 VIP가 크게 차지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 그런 영향 속에 관련주들이 빠지는 게 아닐까, 하락하는 게 아닐까 살짝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위믹스 달러 발행합니다. 위메이드 이야기인데 스테이블 코인이 여기에도 나왔어요. 위믹스 달러를 발행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스테이블 코인 하면은 그 스테이블 하면 좀 안 좋은 단어들이 생각이 나서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전에 그 루나 테라 사태와는 뭐가 다른 건지 설명해 주시죠. 스테이블이란 단어는 좋은 단어입니다. 근데 안정. 안정적인 건데요. 네. 네. 근데 그게 코인이 붙고 과거 저희에 안 좋은 기억들이 떠오르다 보니까 맞아요. 이건 괜찮아?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테이블 코인은 코인의 가격을 어떤 특정 통화나 아니면 특정 어떤 자산에 묶어서 이게 같이 연동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담이 없이 그러니까 어떤 주가에 대한 변화, 코인에 대한 가격에 대한 변화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고 목표는 그렇게 가고 있는데 막상 그래서 그런 줄 알고 봤더니 난리가 한번 난 적이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약점은 그러면은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도 위믹스 달러로 발행한다라고 하게 되면 달러 가치에 그대로 연동돼서 위믹스가 끌어갈 수 있게 만드는 어떤 코인이라고 하게 되면 달러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지금 보면 1,100만 위믹스 달러를 발행하는데 그게 그러면 동일 가치로 예전에 금태환제 혹시 기억하시? 네, 네. 옛날 남자친구 이름인 것 같아서 태환이는 빼고요. 네. 쉽게 말씀드리면 금과 달러가 같이 1대1로 똑같이 이어간다 그러면은 안정적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때 한참 적자 폭이 커지다 보니까 그때 그거를 연결고리를 없애버렸죠. 브레튼 우주체, 예, 하여튼, 네, 못 알아들으실 것 같아서 네. 그때 바뀌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이제 혼자서 움직이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런 어떤 이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큰 핵심은 위믹스 달러라고 하게 되면 달러를 그만큼 보유를 한 상황 쪽에서 같이 1대1의 연동 가치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라는 답을 못 내리게 되면 스테이블이라는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니까 뭐 디오스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쪽에서 같이 연동을 해서 조절을 해서 많이 올라가게 되면 팔고 다시 사고 하는 현상이 나오면서 이를 조절하겠다고 얘기는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쪽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태환이가 누구죠? 갑자기 태환이 들어왔는데. 훅 들어갔죠? 네, 누구지? 죄송합니다. 네. 네. 근데 이런 위메이드가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위믹스 3.0 그 메인넷에 대한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좀 그래요. 위메이드 그래. 위메이드가 한동안의 주가가 크게 올랐던 배경에는 위믹스, P2E 그런 키워드가 있긴 했지만 지금 위믹스 코인 가격이 예전과는 좀 많이 사뭇 다르다. 가상화폐 시장도 상황이 많이 다르다라고 들었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 강력한 한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한방 치료가 힘들겠죠. 네. 지금은 아무래도 위믹스, 그러니까 가상화폐 시장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 물론 가장 핵심적인 비트코인을 본다. 밀리지도 않습니다. 일단 일정 부분은 지지합니다. 올라가지도 못합니다. 그런 쪽에서 아직까지 유동성이 계속 위축되고 있고 금리 변화, 어떤 유동성 흡수라고 하는 연준의 정책이 나오는데 이를 일단 견디고 있는데 견딘다는 얘기는 활성화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다 눈치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런 상황 쪽에서 이게 그러니까 어떤 게임이 먼저냐 아니면 또 코인이 먼저냐 뭐 P2E 시장을 바라보는데 여러 가지 시각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자체는 위축입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 그러면 미국에서 금리도 인하하고 어떤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다시 유동성이 공급됐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변화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버티느냐 아직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상화폐 시장만 본다고 하게 되면 지금 어떤 활성화가 되기에는 또 그리고 그를 통해서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 못하면 잠이 안 온다라고 할 정도의 게임은 아직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력은 좀 제한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는 국내에서도 지금 보면 움직임이 P2E 시장에 대해서 조금 열어주는 쪽으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또 확정이 돼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숙제가 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위메이드 주가 이번 뉴스로 좀 살아날 수 있을지 기지개를 펼 수 있을지 투자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많이 밀리다 보니까 네. 반발은 들어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하게 보시게 되면 이 지금 저항권에서 안착을 못하고 있죠. 계속 시도만 하고 밀려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봤었을 때 시장은 아직까지도 신뢰감에 대해서 완전하게 회복하기 힘들고 게다가 또 이번에도 3분기 적자 뭐 거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적자폭은 많이 줄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혹시 모르죠. 또 적자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주가에 대한 실망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단기 반등이다라고 하는 점 쪽에서 보시면서 아직까지는 한 많이 움직여봐야 한 5만 7천 원대 부근에 안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저항권입니다. 한 4만 5천 원대 다시 지지하는지 체크해야 되는데 신규 매수 관점 쪽에서 지금 자리에서는 저항을 앞둔 자리에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늘은 세 가지 상황실 모두 다 신규 매수 노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굵직한 기업들의 실적이 나와서 좀 빠르게 볼게요. 먼저 현대차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1조 5,518억 원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매출은 예상 컨센을 상회했어요. 근데 영업이익단이 컨센보다 하회했다. 그 세타 엔진 그 GD 세타2 세타2 GDI 네. 엔진 충당 비용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깎인 걸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 지금 주가가 3% 가깝게 빠지고 있거든요. 실적 발표되고 나서. 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반면에 포스코케미칼의 경우에는 3분기 매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첫 1조 클럽에 들어왔습니다. 배터리 소재가 훨훨 나니까 포스코케미칼 이 가격에서 또 2.67% 상승하고 있거든요. 이 현대차랑 포스코케미칼 오늘의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죠. 얘기 다 하시고 간단하게. 의견을. 예. 네. 일단 현대차 입장으로는 1조 3,700억 정도가 총납금입니다. 그럼 이번에 1조 5천억 나왔으니까 합치게 되면은 약간 2조 9천억. 예, 이 정도까지 보이는데 네. 한 3조 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근데 그게 충당해도 생각보다 좀 적네라는 반응 쪽에서 지금 반응이 나오는 것 같고요. 현대차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물론 앞으로 가야 될 길을 생각하게 되면 전기차 중심의 여러 가지 드라이브를 계속 걸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내구재 입장 쪽에서 소비 심리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비중을 관리하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 들고 있고요. 두 번째 네. 포스코케미칼 같은 경우는 실적 잘 나왔습니다. 원래 분기 실적 지난 분기에 레벨업해서 한 500억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770억까지 나왔습니다. 상당히 잘 나온 수치고요. 그만큼 포스코가 중심으로 돼서 탈중국화를 이어가기 시작하는 흐름들까지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 잘할 것 같습니다.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이야기할 거 있으시면서 괜히 그러셨어요. 세 가지 긴급 진단 해봤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